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영 법무사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기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 추상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만 있는 것 같아도 부동산 등기법 교재를 보시다 보면 부동산 등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들이 싹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쪽에 가시면 주택법상 뭐 이런 등기 아니면 우리 환지와 관련된 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부분, 개인회생 파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뭐 매년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2차 논점을 배우시다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금 회생 파산이 굉장히 많죠. 회생 파산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뭐 이게 지금 강제경매 민사집행법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집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회생 파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회생 파산을 처음 접하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제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공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까 하다가 공부 방법은 차차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오늘 프린트물 중에 두 문자 자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문자 자료는 책 앞쪽에다가 놓으시고요.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 때 이 두 문자는요, 밑에다 여러분들이 가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야 여러분 것이고요. 이 앞쪽에 두 문자 딴 거는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1차, 2차 실무 가셔도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여기다가 가피를 하시고 또 중간중간 제가 또 두 문자를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뒷면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입에 안 붙을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요. 내년쯤에는 이제 좀 괜찮으실 거예요. 동차반들은 저랑 하신 분들은 굉장히 특히 신청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가 뭐다? 부동산이 뭔지는 우리 이미 민법에서 배웠죠.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착물의 대부분 이제 건물이라는 거. 물론 이 임목등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부동산 등기가 아니잖아요. 임목등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의 프린트물이 있을 텐데 한번 봐주세요. 자,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면요. 분명히 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뭔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유증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부분에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든 이유는 거기 옆에 조문이 보이죠. 전체적인 목차는 저런 식으로 교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2차 가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청인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조문 보시면 법 23조가 보이죠? 23조가 이제 대부분이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신청 정보, 한마디로 말해서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서. 그래서 신청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 정보 가시게 되면 이제 암기, 두 문자가 여러분의 암기를 좀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신청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일반인,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거냐. 그리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재외국민, 한국에 있는 사람, 우리 내국인요. 한국에만 있는, 주소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거냐. 그때그때 상황이 틀려요.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채권자 대위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등기 신청이 전부 다 시험이고 2차 논점이고 1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부분에 우리가 하게 되면 신청인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자,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에도 당사자가 있어요. 민법에도 의무자가 있으면 권리자가 있죠. 이 주인공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잘 잡아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상대방을 잘못 잡게 되면 처음부터 긁는 거기 때문에 저 신청인 부분은 특히 1차에서 잘해 두시게 되면 2차에 가서 신청서 논술에서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자, 저렇게 신청해서 신청인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다 첨부하고 세금도 다 내야 돼요. 물론 세금을 다 낸 상태에서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예, 접수를 할 때 관할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전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방문 신청하고 전자 신청을 이해 못 하신다면 인터넷 뱅킹과 은행에 가서 직접 송금하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직접 인터넷 직접 은행에 가셔서 이제 송금하시려면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거기 은행 창구에 계시는 은행원을 만나야 되는 게 바로 방문 신청이잖아요. 그 서류 쓰고 도장 찍을 거 찍고 다 하는 거지만 이 전자 신청은 인터넷 뱅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편안하게 공인인증서 가지고 딱딱 몇 번 클릭하면 바로 이체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전자신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등기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네 전자신청하니까 좀 편하게 수수료 깎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등기가 전자신청이 안 돼요. 전자신청의 대부분은 은행과 관련이 있어요. 은행, 법인. 법인이 등기 신청하는데 특히 근저당이 주로 저기에 다 꽂혀있죠. 그래서 법무사 협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은행들하고 금융기관하고. 전자신청을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 은행, 금융기관에서. 퇴직하신 거기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전자신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 근저당 말소, 근저당 변경. 그럼 법무사의 일이 줄어드니까 대한법무사협회랑 맨날 이게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전자신청을 만들어가고 우리도 그러면 편안하게 해달라. 그래서 헐값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대한법무사협회랑 금융기관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왜 저기를 줘가지고 그러냐. 그런 의미에서 전자신청이 앞으로는 더 있을 건지 저것 때문에 사실은 법무사 일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소송도 하잖아요.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도 할 수 있는데 전자소송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공인인증서로 다 입력을 해서 소장 제출하고 그다음에 첨부서면도 다 스캔 떠가고 붙이거든요.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시험 통과하신 이 변호사님들이 당사자 공인인증서 가지고 쉽게 써주시는 거예요. 싸게. 실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왜 전자신청, 전자소송에 문제가 많을까? 헐값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등기소 심사 보시면 자, 관할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어요? 등기관이 받겠죠?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취하는 심사 직전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스스로 물려서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취하의 의미는 고소 취하를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고소에다가 철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보정하고 각하 조문도 보이시죠? 보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등기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첨부정보를 넣었는데 뭔가 서류가 잘못됐을 때 법 29조에 보정과 각하 조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될 것이냐, 보정을 하게 되면 수리가 될 것이냐, 그런 판단으로 가시는 거고, 자, 모든 것이 등기관이 제대로 됐더라, 심사를 해봤더니 다 올바더라, 방식에 맞고 각하 사유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표제부의 등기도 할 수도 있고요, 갑구나 을구에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표시 같은 경우는 표제부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갑구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은 이제 촉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청이라는 단어는 좀 무색할 수 있겠지만 촉탁도 어찌 보면 신청 근거 규정, 신청 조문을 이렇게 준용하기 때문에 저기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구에 하느냐, 갑구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갑구에 하는데 부기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64조, 그 다음에 69조, 요 부분은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69조는요, 요 용의권과 관련된 조문부터는 을구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등기관이 이제 저희는 저기 등기 실행을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합이에요. 등기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교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는 교합됐다. 그럼 등기관이 교합된 상태에서 놔두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저 방식대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첫 번째,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를 합니다. 아무 때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지 않아요. 이 등기필 정보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집문서, 땅문서예요.
예, 집문서, 땅문서예요. 옛날로 치면. 조선시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등기필증, 등기 권리증 이런 것이 전부 다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등기 완료의 뜻도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위에다가 권리라는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권리 등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 완료의 뜻은요. 권리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도 항상 나와요. 그래서 조문을 위치를 제가 써놨죠. 자, 이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등기만 마치면 저렇게 등기 완료 뜻하고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면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대장청이에요. 우리 대장청. 토지면 토지대장청,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뭘 하느냐? 일정한 통지를 해줍니다. 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우리 나중에 대장을 제가 볼 건데 대장의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보시면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대장청에다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자 가시 등록을 해라, 변경 등록을 해라, 이전 등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만 통지를 해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무서에 통지한다. 왜 세무서에 통지하는 거예요? 재산세 걷어라. 재산세. 예, 재산세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한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전부 다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등기하거나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할 때 재산세 걷어라 이런 의미에서 세무서에다가 통지를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저희 시험은요. 어디가 주로 나오냐면 일단 신청인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청인 법 23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고 신청 정보 옆에다가 등기필 정보는 작성도 하지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도 해요. 등기필 정보에다가 이렇게 제가 별표 치려다가 참았어요. 예, 등기필 정보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아니라 제공이에요. 제공. 집문서, 땅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거기 신청 정보 쓴 저거를 확 잡아야 돼요. 재 잡으면 거의 신청 정보는 다 끝난 거예요. 첨부 정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첨부 정보는 너무 많아요. 농지증, 토지거래허 가서 주무관청에 가서 인감증명 특히 인감증명은 특히 더 잘 볼 것. 그 다음에 등기관의 심사 뭐 이런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취하, 예, 각하가 있는데 각하 옆에다가는 2호 이렇게 써주세요. 법 29조 2호가 제일 중요한 거. 2호 옆에다가 규칙 52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조문이에요. 1차, 2차 합쳐서 각하 사유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얘가 되어야 저희가 각하 사유에서 거의 얘가 여기가 시험 제일 받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호기심 천국이고 알고 싶은 게 많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예. 그거 안 알아도 수험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여기 학문 팔려고 오신 거 아니죠? 예, 학문을 하려면 대학을 가시든가 대학원을 가셔야죠. 부동산 학과를 가시든가. 여기는 수업용이에요. 수업용. 수업용이기 때문에 수업용에 맞춰서 그것만 알아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다 쓸모없어요. 일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남한테 상담할 때는 좋게요. 예, 편하게 편을 해주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 등기 실행에 가시게 되면 갑구, 을구가 나오죠. 등기 실행은 갑구, 을구 부분은 여기 조문이 있긴 한데 몇 가지만 제가 적을 테니까 거기 조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 112조, 규칙 116조, 규칙 118조 꼭 볼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법 52조요. 법 52조는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나머지 실행. 여기 조문은 등기 실행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꼭 받을 것. 이거는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기를 모르고 등기법을 안다? 아니, 등기 실행은 등기관이 하는 일인가? 그쪽에서 알아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는 건 누구예요? 저희란 말이에요.
예, 최소한 어떻게 등기가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뢰인한테 이게 등기가 잘못되면 따지기도 묻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해주면 해주는갑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등기 실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등기 신청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의뢰인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법률 전문가라며 너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뭐니? 말도 못하고 가서 등기소에 가야 돼요. 저희가 의뢰인한테 말도 못하고 꼭 조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에 특히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별표, 무조건 별표. 거기 옆에다가 특히 규칙 109조 2항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표시해주고 대략적으로 제가 중요한 조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일단 포섭이 되고 여기를 제가 조문을 다 얘기한 거는 다 기출지문이다. 기출지문이다. 다 기출지문이다. 잊지 마시고 하시고 저희가 등기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건 표시는 하진 않았어요. 여기다가 우리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뭐예요? 1심에 대해서 불복하면 뭐예요? 열받으면 항소하잖아요. 2심에 불복하면요. 상구 가자, 3심 가자. 급격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에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등기소에다가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등기관의 처분의 이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안 되면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이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등기법 강의니까 부동산 등기법만 강의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 관계법령이 더 저희를 괴롭혀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관계법령 나오니까 관계법령을 다 읽으시는데 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부동산 등기법만 제대로 합시다. 예, 교재 있는 것만 제대로 하자고요. 예, 주택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 보시고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일에 시간이 많아서 10년 뒤에 내가 합격하겠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요. 수험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 쓰는 것 둘째고요. 젊음이 제일 아까워요. 가고 있는 시간은 이제 아실 거예요. 눈가에 주름 나면은 하루하루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나가서 경제활동하고 남들은 지금 휴가여서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도로가 안 막히는 여기 앉아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지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은 벌면 돼요. 합격해서 빨리 해서. 제일 아까운 건 젊음이고 사가 들어가는 내 몸뚱아리고 사가 들어가는 제 치아더라고요. 예, 탈모 많이 오실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 그게 제일 아까운 거니까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등기는 제가 조문했던 거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오고. 자, 오늘 우리 프린트물 좀 봐주세요. 자, 두 문자 자료 말고요. 두 문자는 이제 계속 제가 써먹을 것이고요. 우리 프린트 좀 보죠. 자, 저희가 그걸 등기법이 오게 되면 자꾸 대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대장하고 등기기록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하나다. 예, 부동산이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공적 장부가 두 개가 튀어나와요. 하나는 대장, 하나는 등기기록이에요. 예, 등기기록. 이게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대장 하나, 등기기록, 등기기록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보실 거예요. 아파트라든가 토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별거지만 지금 학원 건물 보시게 되면 학원 건물 밑에 토지가 있죠. 그럼 토지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 있고요. 토지에 대한 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에 대해서 대장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좀 특이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게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 기록을 떼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아파트는요. 예,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땅 위에 건물이 있어서 역시 여기도 대장이 있고요.
등기 기록이 있는데 여기가 나중에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건물에 하는 건지 토지에 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주소를. 왜냐면 등기 기록도 2개, 대장도 2개. 대장도 엄밀히 말하면 2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한 동짜리 표제부고 각각의 호실에 대해서 따로따로 대장이 다 만들었어요. 등기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짜리 혼자 다 단독으로 소유권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부자겠는데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는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호실마다. 그 말은요, 호실마다 따로 대장이 만들고 등기 기록이 따로 만들었는데 하나로 얘네를 관리를 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토지 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이라고 안 하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을 배우다 보면 민법에서는 단순하게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건물이라는 데는 2가지가 있어요. 일반 건물이 있고요. 학원 건물 같은 거. 소유자 1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집합 건물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집합 건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이거 구분 건물. 이런 면을 써요. 구분이 돼 있잖아요. 각 호실마다 딱딱딱딱. 예,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는 거다. 그래서 대장, 토지 대장, 집합 건축물도 있고 등기 기록도요. 예, 건물 등기 기록이 있고 토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집합 건축물도 그러면 하나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한 동짜리 전체에 대한 표제부에 관한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각 호실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건물 등기기록은 또 어떠냐? 건물 등기기록은 우리 등기기록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기록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게 이렇다면 여기 건물에 여기 구분 건물은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이 표제부가 또 2개로 찢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지권 등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지권 등기를 가게 되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 2차 대지권 나왔고요. 1차도 맨날 괴롭히는 게 이 대지권이에요. 실무 나가면 대지권이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수험할 때만 저희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지권 등기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등기 기록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대지권 등기는. 그리고 2차에 가시게 되면 대지권 등기가 되는 구분 건물을 여러분이 손으로 수기로 부동산 표시란을 채워야 돼요.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저기 학원의 로비에 제 등기 신청서 교재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시되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영악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 지금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쉬는 시간에 가셔갖고 저기 앞에서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안에는 보존 등기도 있고요. 구분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도 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가 각종 소유권, 법인이 등기 신청할 때, 비법인이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걸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걸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이런 식으로 등기를 신청서를 쓰는구나.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세상에는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도 내 머리가 꼴통이 아닌데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의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고하세요.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딱 한 명만 찍어갖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보면 예, 그 사람하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그 위치에 가 있어요. 누가 부자를 쫓아다니면 자기도 부자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지를 쫓아다니고 망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 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손인지 플러스 손인지 딱 잡아서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한 번씩 보라고요. 그게 실강의 묘미죠. 동영상은 동영상만 하시니까 자기 거만 하니까 맨날 궁금하니까 카페 가서 이상한 거짓 뉴스도 아니고 거짓 정보에 속으셔갖고 하시는데 실강을 들으시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실강의 강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대장 보죠. 자, 토지대장부터 배치한 거는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 자, 대장은 지금 가로형이고요. 예, 등기기록은 예전에는 가로형이었는데 지금 세로형으로 바뀌었어요. 세로형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예, 지금 등기기록이 이게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가로형, 세로형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토지가 있죠. 제출용이라고 돼 있고 법원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교부용이에요. 발급용. 발급용이라는 표현이고 조금 더 뒤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9페이지나 뭐 이런 페이지. 중간에 등기기록 안에 열람용이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열람용과 발급용은 틀려요. 예, 열람용은 열람만 하는 거고요. 발급용은 이제 나중에 소장 제출하실 때 증거서면으로 할 때는 발급용으로 내시는 겁니다. 예, 발급용과 열람용이 다르다. 예, 발급용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용은 열람용이에요, 진짜. 예, 민사소송법으로 치면 발급용은 증명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람용이요, 소명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소명하는 정도.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예요. 대장부터 보시죠. 대장을 한 그 토지 대장의 중간 정도를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요, 토지 표시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오른편에 보시면 소유자 표시가 보일 겁니다. 자, 아까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전당권자가 여기 눈에 보이십니까? 저당권자는 대장에 올라가지 않아요. 저당권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자. 이건 재산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고유번호가 보이고 토지 소재. 그래서 지금 포천시 구읍리에 있는 그 땅이고 지번이 보이시고 지번은 번지라고 보시면 돼요. 번지. 번지고 축적이 보이고 거기 보시면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사유 등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지목을 보시면 전이죠. 어느 정도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뭐 갖고 와야 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져와야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적 보시고 옆에 소유자 란에 가시게 되면 대충 이분들이 지금 정충식 외에 1인인데 그분들이 지금 매매 계약을 언제쯤 하신 것 같아요? 2017년 11월 달에 하는 걸로 보일 겁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보이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채권 매입할 때 공시지가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공시지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1/ 제곱미터라고 보이죠? 그 말은 저 땅이 전체가 아니라 면적 곱하기 저금액이면 이제 실제 총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날짜 보이시고 경기도 포천시장이라고 보이죠? 자, 우리가 대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제 제가 이제 출력을 했거든요. 제가 2019년 8월 1일인데 대장도요. 항상 등기소 될 때 3개월 안에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내가 한 5개월 전에 뽑아놓은 거 있어.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3개월 내에, 무조건 3개월 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대장을 미리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 대장을 갖고 상담을 했으면 그 대장을 등기소에다가 첨부하시면 돼요. 뒤로 가시죠. 뒤로 가시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죠. 공유지 연명부를 봤더니 이제 앞에서 정충식 한 명, 왜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보이고 주소 변경한다는 것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을 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소유권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이렇게 대장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지분이 보이시나요? 지분. 이거 어떻게 우리 분수는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런 거는 알 수 있어. 이런 건 모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분이 쪼개진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등기기록부로 가죠.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전부증명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로에 보시면 말소사항까지 싹 다 뽑아줄 때는 전부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저 중에 현재 소유 현황만 뽑고 싶으면 등기상 일부 증명서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바코드 있는 부분이 보이죠? 바코드에 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입니다. 이게 부동산 고유번호여서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토지에 대한 번호가 저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가 보이시죠? 표제부를 보시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2번에 표시번호 2번에 보시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나와 있죠. 갑구하고 을구는 우리 갑구의 제목 갑구 옆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소유권만 있을 것 같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소유권에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유권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권리자들도 여기 다 배치가 됩니다. 순위번호 1번에 보시면 매매로 했는데 지금 공유자를 봤더니 4명이 한꺼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유자 지분이 4분의 1씩인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자, 등기 권리자는 우리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면 지분을 기재한다.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순위번호 1번에 보시면 공유자 중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 다른 사람한테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지분 전부를 그 중에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넘기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가시게 되면 신청서를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청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만일에요. 순위번호 2번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겠죠. 등기 원인이 매매니까. 그 다음에 뭐 갖고 왔겠어요? 농지증 들고 와야 되겠죠. 농지증 들고 와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되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겠고 주택채권도 매입을 해야 되겠고 취득세도 내야 되겠고 뭐에 대해서 이상길 지분 전부인데 이상길 씨가 4분의 1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4분의 1에 대한 채권도 매입하고 또 취득세도 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다면 순위번호 5번 봐주세요. 순위번호 5번. 자, 우리 가압류 등기는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한다는데 그 신청이란 의미는 등기소에다 신청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민사신청과, 집행법원에 있는 민사신청과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민사신청과에다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민사신청과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로 뛰어올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신청을 해두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넘겨가는 겁니다. 그게 또 신청 절차에 맞춰서 그 신청 절차가 촉탁에 관한 서류로 둔갑을 할 뿐이에요. 자, 가압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단순하게 가압류라고 됐죠. 이제 교재를 보다 보면 가압류 이런 표현이 있고 전세권 가압류 이런 표현이 나와질 거예요. 자, 가압류라는 표현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완전히 틀려요. 2차 동차생들이 왔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왔어요. 합격은 그러고도 2차 합격해요. 그게 문제예요. 실무 나가면 이제 박 터지게 이제 어딘가에 욕먹고 있겠죠. 네가 법무사냐?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제가 사명감을 가져요. 위에 첫 번째 가압류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이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예요. 가로가 눈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가끔 얘기하는데 1, 마이너스 1이 뭔지 아시죠? 여기 앞에 플러스가 빠진 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이 빠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한다. 그냥 단순하게 가압류는 완전히 틀려요. 가압류는 어디다가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가압류도 할 수 있죠. 또 어디요? 채권에도 가압류 할 수 있죠. 우리 예금 채권도 채권이죠. 예금 채권. 예금 채권이 뭐예요? 금전 채권이잖아요. 임차 보증금에도 가압류 할 수 있죠. 그거 금전 채권이니까. 금전 채권이잖아요. 이게 돈이 나오면 갑자기 불특정인지 이게 아니라 요 가압류 할 수 있어요.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다? 금전 채권자.
가압류 채무자는 여기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 소유권자.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압류가 지금 갑구의 주등기 형태로 있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고 보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면 가압류 채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뭘 보고 왔을까요? 전세금. 전세금이 있잖아요. 전세금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전세금을. 나중에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뭘 보고? 채권 최고액을 보고. 임차권에 가압류할 수 있어요. 뭘 보고? 보증금 보고. 돈이 있는 곳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가압류권자는. 예,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얘는 전세권이 을구에 있잖아요. 소유권이 왜니까 을구에. 얘는 주등기이고 얘는 거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기등기, 주등기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5번하고 5-1번을 잘 보세요. 5번, 6번, 7번 이게 바로 주등기. 거기 주등기에다가 가지번호 -1, -2 이것이 바로 부기등기가 되겠죠.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법 52조입니다. 법 52조에 이게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5번 순위로 가압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압류 보시면 등기원이네. 서울지방법원, 어딘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의 가압류. 아, 옛날에 의정부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나 봐요. 그쵸? 옛날에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가압류 사건 번호가 배치가 돼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아, 이 가압류권자 지금 봤더니 둘이 살림계 아무튼 살림계에서 채권자고 금액 청구 금액을 봤더니 4억이죠. 그때 당시에 4억이면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원금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 알 수 있나요 이거를? 몰라요. 가압류의 금액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소송해보고 받을 때 확정이 되잖아요. 소송 중간에도 계속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소송하면 너희 다 끝났어. 내가 저만큼 이상을 가져갈 거야. 예, 이걸 채권을 공시한 거잖아요. 채권을 공시. 자, 5-1번 해봤더니 가압류 경정이에요. 경정이라는 단어하고 변경이라는 단어는 틀려요. 경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 촉탁할 당시부터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가압류 경정해 봤더니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뭐다? 지분에. 예, 지분에. 그걸로 바꿔놨잖아요. 자, 가압류는 부동산 전부에도 할 수 있지만, 그쵸? 권리 전부에도 할 수 있지만 일부에도 할 수 있어요. 지분에다가 가압류 할 수 있어요.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가압류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만 잘라갖고 어떻게 경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가압류하고 가처분해서 부동산 특정 일부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분에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논점. 굉장히 부동산 등기법에서 아마 그걸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것이 꿰어질 겁니다. 예, 제가 그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자, 6번 보세요. 여기는 또 봤더니 가처분 등기가 있네요. 그쵸? 지분, 전부, 가처분 등기. 나중에 민사집행법을 배우시게 되면 가처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법에서 하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밖에 안 돼요. 점유이전을 어떻게 등기부에 올려요? 어떻게 올려요?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그려서 도면을 붙여요 여기다가? 점유이전은 왜 언제 하는 거예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소송할 때. 명도 소송할 때. 명도를 여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도면을? 아니에요. 명도 소송 아니잖아요. 이건 등기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만. 이 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자니까 처분을 금지합니다. 이런 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번호 6번에 옆에 가시면